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 난항으로 잠시 주춤했던 남북 관계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7시 40분에 성남공항 출발해서 밤 9시 50분에 돌아오는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방북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막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네. 보니까. 네, 특별한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지는 않았지만, 네. 진정성을 보이고 말로써 해줄 수 있는 갖은 노력은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를테면 뭐 환대를 한다든가. 단지 이제 만찬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안 한 것 같죠. 지금. 예, 안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만나주고, 그리고 여러모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의 정중함과 그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북한의 지금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게 있다면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 촉진자적 역할이 상당히 지금 약화돼 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확보했다.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임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공동의 윈윈 이 합의를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방북단이 가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다 합의가 됐겠죠? 사실 뭐 거의 합의가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북한의 그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만나주느냐 안 만나주느냐 가지고 마음을 졸이게 하다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북한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한 번은 그 최룡해가 이제 중국에 특사로 갔을 때 예정된 날짜가 다 지나고 이제 뭐 시진핑 못 만나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포기하고 가려 그러는데 잠깐 군복 벗고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시진핑 주석이 잠깐 만나 주시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만나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갔겠지만 이거 약속하고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고 하니 성공하길 기대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특이했던 점이죠. 전화통화할 때? 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특사단을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실천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인색하다, 못 믿는 것 같다. 이게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꽤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김정은으로서도 솔직한 자기의 속내를 얘기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전략적 계산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두 가지가 다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해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 실험장 폐기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엔진 실험장은 해체했고 그다음에 미국인 인질 3명 풀어줬고 그다음에 UA-55구를 송환했고 또 한 100여 구를 다시 또 송환하려고 하는 이제 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미국이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굉장히 좋은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해놓고 미국이 북한한테 준 거는 한미연합 훈련에 대규모 훈련만 중단한다. 예. 이거 외에는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쭉 해왔을 겁니다. 아마 한 2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북한에 저 보수 강경파들이 많잖아요. 군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했다가는 우리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한 조치들이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이다. 핵실험장은 그야말로 3분의 2가 붕괴돼서 다시는 핵실험 이제 할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사실상 거기서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해체했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핵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미 거뒀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니까 미국의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닥달하지 마라. 그만큼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것이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해서 미국이 뭔가의 조치를 해주면 우리는 확실하게 비핵화 쪽으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해줬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얹어줬죠.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우리가 그걸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가볍게 해준 굉장히 계산된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방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한 5가지 정도를 액션을 취했는데 네. 미국은 뭐 하나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은 그 트럼프나 혹은 미국도 그 북한의 입장 진정성을 좀 믿고 액션을 좀 같이 취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엔진 시험장 해체 같은 거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없는 거거든요. 예. 없는데도 구두로 약속하고 지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인터넷 매체에서 나온 복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정상회담 중에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머지않아 종전선언에 나 서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뿐 아니라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합의문 자체가 1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2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3항에 가서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항은 유해 송환. 그래서 4항은 북한이 지켰고 3항에 있어서도 북한이 아주 근본적인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실험장이나 엔진 실험장 해체 이런 거 한 거 보면 나름의 진도를 나가줬거든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종전선언 부분에 있어서 태도를 오히려 바꿔서 우리가 시건이라고 하죠. 자기가 한 얘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너무나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북한의 그 독재체제의 지도자인데 체면이 안 쓰잖아요. 트럼프한테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북한 지도부에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요번에 한 태도를 보면 지금 내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더 지금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건 어렵다라는 걸 간곡하게 얘기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의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예, 이번에 친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친서 내용에 아마 이 남북 간의 경협과 남북 간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남북 간에 그야말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남북 경협 과정 이것이 중단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큰 손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나도 바라지도 않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약간의 비핵화를 한다면 남북 경협이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의 비핵화를 성의를 북한이 또 한 번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해줄 각오가 돼 있다고 나는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딱하지만 그러나 국제정치상으로 볼 때 미국의 힘은 북한보다 600배 경제적으로 600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센 나라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비핵화 쪽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선순환될 수 있는데 지금 또다시 고집을 세우면 모든 게 헝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양보로 큰 거를 얻지 고집을 세움으로써 큰 거를 낭패를 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마 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특사단은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종전선언과 핵 프로그램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를 아마 제안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정의용 실장이 발표 내용에서 뺐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미국에게 북한이 종전선언에 미국이 응한다면 이러이러한 신고 부분에서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왔을 가능성이 전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억울하더라도. 네.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남북 경협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 경협 문제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유엔이나 미국 제재가 풀어져야 남북 경협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도 유엔사에서 지금 사전에 승인 절차 좀 지체된 그 시간이 촉박해서 요청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 열차 운행 못 하게 했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거기에 뭐 발전기를 보냈다 또 그 기름이 들어갈 수 있다, 석유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약간 볼멘 목소리가 조금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철도를 현대화한다거나 남한에 있는 철도를 연결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만 북한 지역에 가서 철도를 뭐 현대화해 준다는 이런 건 일치할 수가 없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할 거리가 되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철도 연결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30년 동안에 170조 원을 이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160조고 철도 연결 같은 거는 우리한테는 한 3, 4조 원밖에 혜택이 없고 북한한테는 90조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철도 연결하는 게 얼마나 지금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과정이 여기서 멈춰서는 더 이상 못한다. 예. 이런 것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설명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고 싶지만 지금 할 수가 없다. 국제적인 제약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심을 촉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뭐 노동신문에서도 그 종전선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뭐 중국도 지금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거의 그 벼랑끝 전술로 더 이상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는 안 됐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종전선언을 지금 노동신문에서도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노동신문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노동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건데 이걸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초기적인 조치다라고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무성 산하의 군축연구소장의 명의로 외무성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또다시 이걸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북미 간의 신뢰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특사단에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는 걸 굉장히 가볍게 해줬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해 왔지만 더 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또 하나는 동맹국인 한국의 특사단이 다시 백악관을 방문해서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펼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은 마지못해 응하는 식으로 종전선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얻은 거죠. 지금 유엔 총회가 또 예정돼 있고 유엔 총회에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미 정상회담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네.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와서 뭐 이 남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참가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은 9월 18일부터 이제 유엔에서 이제 연설들이 시작되고 이제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으로 봐서는 27일 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6일 정도에 아마 미국을 방문하셔서 27일 날 연설하시고 27일 날이나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 만나시고 할 것 같은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29일 날 연설하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 가겠다 그러면 김정은이 대신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정의용 실장이 오늘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그냥 건성건성할 수는 없고 또 하나 복병은 중국의 참여 여부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되는 꽤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거는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날짜도 18일에서 20일로 잡은 게 본래는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그 수립일이기 때문에 구구절은 피해야 되니까 12일에서 14일 정도가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18일에서 20일 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 안 가니까 시간 여유가 생겨서 18일에서 20일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로 모든 걸 이러저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올 가을 유엔 방문은 아마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러나 10월이나 11월에 백악관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전선언이 물 건너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특사들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다음 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좀 어렵지만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가서 이 그간에 한국이 이제 이뤄놓은 외교적인 성과를 미국이 이제 거두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린 누리지만 외교적 성과는 미국한테 주면서 이런 식으로 선순환 관계로 엮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외교적 성과를 얻었으니까 그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10월경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가셔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중국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 시진핑이 북한의 구구절에 참석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서열 3위 이 사람이 이제 가게 됐는데 네. 이거는 미국의 눈치를 좀 봤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견 보기에는 지금 뭐 이판사판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으로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 눈치 볼 거 없는데 뭐 왜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역도 중요하지만 환율이라든지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간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일본이 1986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 20년 이상 불황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 분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일종의 손을 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여유가 없어요. 무역 전쟁도 지금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데 금융 부분까지 미국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리잔수 중국 권력 서열 3위 그 의회 그 상임위원장을 이제 보내는 식으로 해서 북중 관계는 다독이면서 그 미중 간의 정면 대립을 피하려고 하는 게 역력하고요. 또 하나 꺼려하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만약 갔는데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같은 걸 막 열병식이 막 나오면 시진핑 주석 입장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번에 가는 게 너무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잔수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리잔수는 그 열병식 탄도탄 이런 거 봐도 됩니까? 리잔수는 뭐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북중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뭡니까? 당창건 70주년 행사 때는 2015년에 류인산을 보냈죠. 그 사람은 서열 5위인데 오히려 이번에 서열을 더 높이 한 것은 북한도 그래도 정권인데 김정은이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3번이나 만나러 왔는데 그래도 자기가 직접 못 가는 이상 아니면 리커창 총리가 아니면 리잔수인데 그래서 리잔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뭐 중국이 북한을 그 어떤 호전성을 뒷받침한다 이런 정도는 약간의 오명은 받을 각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고요. 3차. 그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된 것도 다시 추진해야 될 텐데 이건 네. 잘 될 거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실장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발표를 안 하시고 그 기술적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아마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을 안 보내셨는데 다시 한번 보내는 게 어떠냐 한번 설득을 해보고요. 그래도 폼페이오가 안 간다고 하면 정상회담 뒤에 정상회담에 또 한 번의 성과를 얻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거기서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반도 평화 비핵화 또 북미 관계의 진전 올해 안에 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오늘 밤에 정의용 실장하고 존 볼턴 보좌관하고 통화해서 다음 주 초에 그냥 폼페이오가 그럼 평양을 가겠다 그래서 가서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신고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유엔에 가서 연설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그리고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최고로 좋고요. 그게 아니라 요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건 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정상회담에 또 한 번 남북 관계의 동력을 활용해서 비핵화의 새로운 활력을 지금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남북 정상회담 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차선책인데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이오 방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예, 별 아무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약간 좀 신의가 좀 부족하다, 좀 경솔하게 행동하신다 이렇게 제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나 북미 관계 자체만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성과를 얻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5개나 얻어내고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것도 말로만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예. 이건 돌이킬 수 있는 양보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경솔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정말 핵 신고를 얻어낸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미국 국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렇게 초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요번에 김정은이 아주 영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가 정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곁에 있는 참모들에게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을 겸하거나 비방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이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듣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김정은이 아주 영리한 협상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겨 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김정은은 나를 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감성적으로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뭔가 좀 진전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기대하는 쪽으로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비유되는 참혹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 운영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하죠.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원장에게는 횡령죄만 적용돼서 2년 6개월 만이 선고됐을 뿐입니다. 감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예 없었죠.
이런 결과였다면 당연히 재조사가 필요합니다만 국회에서 반짝 논의된 특별법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고요. 어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이후 소식은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최승우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종선 씨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오늘도 국회 앞에서 시위하신 겁니까? 예, 노숙농성 304일차 하고 있습니다. 304일째요? 네.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 냈다 그랬는데 지금 폐기된 상태고 그 국회 앞에서 농성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까? 네, 그렇죠. 19대 법안은 폐기가 됐는데 20대 때 진선미 의원님께서 다시 1호 법안으로 다시 특별법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예. 통과를 아직 안 된 상태고. 자, 비상상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건데 그 이후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없고. 좀 아쉬울 텐데. 대통령에게도 편지 썼다고요? 네, 편지는 승우 형님이 국토대장 하면서 썼죠. 제가 국토대장정 끝나고 나서 절실한 마음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써가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경찰 공권력에 강제로 끌려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왜 내 가족인 동생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싶었고, 여기에 진상규명을 좀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죠? 진실규명. 그렇죠. 진상규명이 먼저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진상규명의 바탕에서 나오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사과. 그런 거죠. 그리고 예. 트라우마 치유 정도. 트라우마 치료. 예. 자, 두 분은 몇 살 때 언제 여기 들어가게 된 겁니까? 네, 저는 1984년 9살 나이로 작은 누나 12살과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9살 때요? 예. 12살 누나와 함께? 예. 이유는 뭐죠? 들어간 이유? 입소 자료에는 불황인하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고, 예. 실제로는 저희 아버지가 직접 맡긴 거죠. 위탁 종용에 의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그럼 뭐 보육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경찰 공무원들이나 시 공무원들이 한부모 가정에 찾아와서 국가가 관리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아이들 배우게끔 하고 잘 먹인다 이렇게 하니까 맡기게 된 거죠. 그리고 86년도에 아버지도 잡혀 들어오게 됐죠. 아버지까지요? 예. 그러면 9살, 12살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폭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더 어린 아이한테도 폭력이 있었으니까. 노동도 시키고? 그렇죠. 형제복지원이 만들어진 계기가 1975년도인데 그때는 천막이었어요. 산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잡아와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산을 깎고 거기에서 나온 토사물로 건물을 올린 거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이 다 동원되고 어른들도 동원되고 그러면서 이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가하고 그리고 밥도 굶기고 이랬었죠. 그 매질이라는 것이 그냥 구두발로 이렇게 차고 혹은 뺨 때리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뭐 간지러운 수준의 이제 마구잡이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머리가 깨지고 이빨이 나가고 장애가 생기고 더 심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죽음에 그냥 묻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남녀노소 불분명하고 그렇게 폭력을 가했던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피해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던 건지 당시 검사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입니다. 예. 예. 자,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처음 인지한 게 1986년도라고 하는데 당시 현직 검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6년도 12월 21일 날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목격이 어떤 걸 목격하신 거죠? 산에 갔다가 우연히 수용자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본 거죠. 예.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고 경비견들도 있었고 그걸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데 같이 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그 인부들이 일을 하면서 잘 못한다고 그 경비원들에게 몽둥이로 얻어맞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죠. 예. 그래서 수색영장 받아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형제 복지원을 수색한 것이 그 87년 1월 16일의 일인데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 짐작을 한 바는 있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서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예. 그 들어가서 불황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직접 그 입소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까? 이제 그 수용자들 중에서 이제 울산 작업장에 끌려와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180여 명인데, 예. 그 180여 명은 전원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수용의 이런 경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제복지원에 잡혀왔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멀쩡한 사람들이 잡혀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예. 이를테면 그 부산역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느라고 여기에 있는 의자에서 뭐 졸고 있다가 잡혀온 사람, 그리고 부산에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놀러 바람 쐬어 나가 있다가 잡혀온 사람, 또는 뭐 밤거리를 이게 걷고 있다가 또 잡혀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불황인이 아니면서 잡혀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참혹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로서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특수감금으로 구속했는데 나중에 네. 재판에는 횡령 부분만 적용됐고 그 결과 2년 6개월만 원장이 선고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과인데 이제 그 사건의 제맥별로 좀 따져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죄명이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이었고 그 나머지 뭐 외국한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특수감금 부분이 무죄로 됐던 거죠. 이제 특수감금 부분은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무죄로 고집을 해가지고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사건을 몇 번 주고받다가 결국은 대법원의 뜻대로 이제 그 부분이 무죄가 됐는데 이게 무죄라는 게 특별한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죄라고 하면 이 전두환 정권이 직접 이렇게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내무부 훈령을 앞세워가지고 이 마구잡이의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적 차원에서 대법원에 외압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당시의 대법원은 전두환 정권의 신여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특수감금이 무죄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횡령도 횡령 금액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징역 2년 6개월로 끝이 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당시의 법조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에 박인근 원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이 대법관을 하다가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죠. 아주 지금도 그런 분은 정관예우를 확실히 받는다고들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던 거죠. 이분이 선임에 있으면서 이렇게 중한 죄를 저지른 특수감금을 빼고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도 이제 최종 형량이 2년 6개월로 정해졌으니까 크게 잘못된 거죠. 결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압을 가했고 또 정관예우까지 포함되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 혹은 또 유족들은 뭐 배상이나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겠네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국가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보도나 뭐 사건의 내용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게 국가 폭력이다. 예. 국가가 진상을 조사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용원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혹시? 제가 이런 결과를 알게 된 거는 아버지와 누나를 정신병원에서 찾았을 때 2007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 꽤 오래 시간 흐른 뒤에 알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분노했겠습니다. 예, 저희는 형제복지원 출신들은 박인근 원장이 구속됐다라는 건 알았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사형당했는 줄 알았죠. 그렇군요. 우리 최승우 씨는 혹시 할 때 어떤 계기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저는 그때 개성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중학생. 예, 중학교 1학년 그 시절에는 교복 자유라가 아닌 교복을 착용하고 모자에 마크까지 개성중학교 선명하게 찍혔고 그런 상태에서 가방을 들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집 근처가 개근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 파출소 순경이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지나가는 저를 보고 너 이리 와봐 임마 하면서 막 재촉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순간 그때 당시 순경이라는 게 사실은 좀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뒷걸음을 치고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랬더니 그 순경이 오더만은 어깨축치를 잡고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가방에 있던 빵을 학교에서 급식을 줬어요. 그때 제가 결손 가정이었거든요. 예.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하고 예. 할머니 밑에 이제 크고 있을 당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준 점심 때 빵을 안 먹고 그 가방 안에 넣어놨던 거를 누명을 씌운 거죠. 훔쳤다. 어디서 훔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관이 저한테 그렇게 해유와 협박 그다음에 고문까지 했죠. 고문가 중학생에게. 네, 그 당시에 옷을 벗기고 성기에다가 라이터를 찢으면서 훔쳤다고 이 새끼 이야기하면 네 집에 보내줄게 라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훔쳤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파출소 순경이 어딘가로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하고 형제복지원 차량이 들어왔죠. 그 차량이 들어온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전화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바로 왔기 때문에 그게가 어디냐면 개근 파출소가 불과 형제복지원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파출소에서 그 차를 타고 잡혀간 거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왔는데 건장한 사람이 형제복지원 소대장 그 다음에 선도원 이래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찬 사람들이 순경하고 일지에다가 뭐를 쓰더라고요. 예. 쓰면서 저는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당시 파출소에 실적 경쟁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중학생 교복 입은 학생을 불황자도 아닌데 그렇게 입수시켰다고 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몇 년이 계셨습니까? 저는 4년 8개월 한 5년 가까이 5년. 있었습니다. 14살 때 들어가서 19살 때 나왔으니까. 예. 몇 년 계셨어요? 저는 84년에 들어가서 9살이 들어가서 12살 때 87년 폐쇄될 때까지 있었죠. 그 생활은 어땠습니까? 폭행이 늘 있었고 또 노동도 시키고 했다고 하는데 음식은 잘 나왔어요? 잘 나올 리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음식은 그냥 꽁보리밥에다가 예. 전어젓이라고 생선 썩은 거 있는데 거기 파란색 드럼통이 있어요. 생선 담아놓는데 예. 거기 뚜껑 열어보면 이제 썩은 내랑 예. 구데기가 바글바글할 정도고 그리고 이제 깍두기가 나오는데 무랑 배추 김치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김에 들판에서 수확하고 남아놓은 거 거름으로 쓰려고 씨알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수거해가지고 썰어가지고 소금에 뿌려놓은 거 허연 거 이런 것만 먹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짓국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선짓국이라고 먹어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연히 소에 피는 산업 폐기물로 버려지던 거였거든요. 그거 이제 수거해가지고 먹고 그랬었죠. 정말 참혹하네요. 예, 오히려 안 맞으면은 그날이 더 불안한 날이에요.
오늘 왜 안 때리지? 뭐 이렇게. 그렇죠. 합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 아이는 아이들끼리 이게 수용했습니까? 성인은 예. 성인들끼리 수용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별로 아동 소대가 한 4개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영유아 소대도 별도로 있고, 청소년 소대, 그리고 어른 소대, 작업 소대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이렇게 줬다고 하면 위생 문제도 전혀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뭐 샤워라든가 목욕은 생각도 못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그 여성이나 또 아이도 다 포함되는 거죠. 전혀 씻지도 못했겠죠. 아침에 세면 시간을 주거든요. 세면 시간을. 그런데 이제 물을 3바가지로 이제 뿌려주는데. 3바가지? 예. 한 소대당 대충 인원이 7, 80명 내지 많게는 120만 명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데는. 거의 15분 안짝에 세면을 끝내야 돼요. 모든 소대원들이. 그리고 이제 수건 한 장 가지고 4등분으로 나눠갖고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똥오줌도 허락을 받아야지만 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그 뜨거운 온탕 같은 데는 전혀 목욕탕을 사용할 수가 없고 겨울에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죠. 저 혹시 그 외부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때 당시 그 편지를 보내준다고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편지는 한정이 돼 있었죠. 예. 그냥 밖으로 이 새마음지가 있었어요. 그 형제복지원 안에서 만든 종이. 예. 잡지죠. 예. 발간지 같은 거. 발간지, 소식지 같은 거. 예. 예, 그 소식지에다가 편지를 보내준다라는 그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편지조차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너무 힘드니까 혹시 외부인들 만나면은 뭐 SOS 요청도 할 수 있고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안 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저희들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못 나오게. 예, 그러니까 박임금 원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문을 잠가놓고 거기에 한 순찰을 잠시 이렇게 돌아보고 가는 정도니까 외부인들은 거의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외부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하게 하죠. 거의 말도 못 붙이게 그렇게 감시를 하죠. 그렇으면 지금 그 한종선 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들어갔다가 또 어린 나이에 나왔잖아요. 네. 나오고 나서도 이 사회생활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아서. 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한참 눈 아픔에서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가족하고 살아야 할 나이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군대보다 더 엄악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다른 고아원으로 전원 조치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탈출을 하는 거죠. 누나 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는 고하다 보니까 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만 하고 또 형제복지원에 보낸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이랬죠. 예. 혹시 여성 재소자들에게 성폭행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안에서는 저 역시도 14살 때 그때 파주소 순경에 끌려 들어가고 형제복지원에 입소했을 때 신입소대 옛날에는 제 82년도 제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 시절 때는 신입소대에 이제 형제복지원 입소하게 되면 병동에 2층에 잠시 머물렀다가 신입소대를 보내요. 예. 제 같은 경우는 혼자 2층에 놔두고 소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죠. 동성간. 동성간에. 네. 화목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제가 그냥 4년 한 8개월 5년 가까이 그 안에서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많이 당했죠.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엔 좀 어리고 귀엽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제가 그때 24소대 아동소대에 있을 때 바로 앞에가 25소대, 26소대 여자소대였어요. 예.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 피해자 중에 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여자가 앞에 내려와서 중대장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그때 당시 멍이 시퍼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경이라는 그 친구가 저보고 중대장을 그렇게 욕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변태 새끼다고.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는군요. 생생하게 나죠. 예.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남자 아이들과 여성들은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었죠.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0명 넘는 분들이 사망했잖아요. 형제복지원에서. 뭐 구타로 인한 사망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사망자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망자들이 나오게 되면 병원으로 일단 보내요. 예. 응급처치로. 그래 놓고 거기에서 해부용으로 사용하면 돈 받고 팔려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체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뒤에 보면 교회당 뒤편 보면은 무덤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파서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뭐 묘비 이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그냥 묻어버리는군요. 묘비는 있죠. 뭐 묘배 무덤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이름들 있잖아요. 성지자들. 그런 식으로 십자가만 딸랑. 네. 그런데 오래 묻어둔 묘 같은 경우에는 풀이 있는데 새로 파묻은 곳에다가는 그 풀이 없잖아요. 그 이제 묻었던 곳에다 또 다시 묻는 거죠. 그래요. 박인근 원장 지금은 사망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그 훈장까지 받았어요. 네. 혹시 집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저항을 해보자든가 탈출을 한번 꿈꾸든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 안에서 한번 제가 본 것이 있죠. 그 박인근 원장 그 부인을 그렇게 그 흉기를 들고 그 죽인다고 하면서 풀어달라고 막 한 사람을 보았어요. 있군요. 있었군요. 예,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중대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거의 그 자리에서 그 엄청나게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뒤로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나무인 01님. 방송 당시 하도 이슈가 돼서 그 후로 당사자 처벌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방송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자리라니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제일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 우선일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특별법이 만들어서 재수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두 분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족도 잘 없고 또 어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집어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쉽게 말하는 분들도 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은 그 형제복지원 자체가 불황인나 수용소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가서 불황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불황인이 생산이 되어버리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에 그냥 그때 당시 그냥 뭐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내나 형제복지원 사건이 그때 87년도 일어나고 나서 무작정 폐쇄를 해버리고 나오게 되니까네 그 피해자들은 그냥 불황인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자들끼리는 조금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2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회의를 계속 열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가 7년 차 됐거든요. 7년 동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계속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성은 그럼 언제까지 개설하실 작정입니까? 일단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야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잖아요. 올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힘드시지 않았어요? 진짜 가장 힘들었어요. 7년 동안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너무 더워서. 예. 추위도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제 곧 겨울이 또 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겨울에 그 완전 독감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았고. 농성하다가? 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저 새벽에 33도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아침에 잠시 그렇게 잠이 깊이 들었는데 그때 햇빛을 받고 열사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리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 생존에 계신 분은 몇 분쯤 있습니까? 생존에 계신 분들, 저한테 연락이 안 오신 분들 다 포함하면은 한 2,000여 명은 살아있지 않을까. 2,000명 정도. 네, 왜냐하면 그 당시 3,500여 명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한 1,500여 명 분은 돌아가셨다고 보았을 때 살아있는 아동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지금 어른이 돼 있겠죠. 3,500명이나 수용됐었어요? 많게는 4,500까지는 있었죠. 시설이 그렇게 컸습니까? 그렇죠. 28개 소대가 있었고 28개 소대. 한 소대당 7, 80명 내지 100명 가까이로 추정하면 그것만 해도 한 2,500 넘죠. 그리고 A, B, C동이라는 5층짜리 건물 그 정신병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별도로 결핵소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 아동소대가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교회당이 3,000명이 들어가는 곳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대지가. 그러면은 다 따닥따닥 붙어서 잤을 테고. 그렇죠. 칼잠이죠. 칼잠. 전염병 이런 것도 좀 있었겠어요.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을 테고. 네, 그 안에는 뭐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없었고 그냥 잡혀온 수용자가 거기에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그냥 뭐 골만대 이런데 쳐다보고 뭐 아까진기 정도 발라줄 정도였으니까. 전염병의 그 에피소드는 그 제가 10살 때 홍역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몸에 열이 나고 막 이러니까 약은 안 주고 그냥 홀딱 뺏겨놓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 세면 바닥이니까 차갑잖아요. 팬티만 입혀놓고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요. 그걸 열 내린다고.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꼭 방송에도 좀 해달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제가 아는 다른 방송에서 길게 한 2시간 이상 한번 두 분 다시 모시고 방송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고요. 어쨌든 꼭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